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여러분은 잠을 자며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인가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할 것만 같고 꿈에 복숭아나 호랑이, 용이 나오면 주위에 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지요. 이처럼 꿈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며 앞일을 추측하고 조심히 행동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해몽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몽을 잘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이치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삶의 이치가 담겨져 있었지요. 어떤 꿈을 해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몽. 옛날 어느 곳에 꿈풀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말하자면 해몽을 잘하는 점장이지요. 또 그 옆집에는 노총각이 한 사람 살았어요. 이 노총각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남들이 모두 옆집 점장이를 용하다 해도 쳇, 꿈풀이라는 건 다 엉터리고 거짓부렁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지. 하고 도통 믿으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노총각이 꿈을 꿨는데 딴 일은 없고 그저 밤새 엉엉 우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밤새도록 엉엉 울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고 보니 꿈이 참 이상하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이기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렇거든 옆집에 가서 곱게 해몽이나 해달래면 될 것을 이 고집쟁이는 제 고집을 못 꺾고 옆집 점장이 영감을 시험해 볼 일이로구나. 시험에 보나마나 해몽이 맞을 일은 없을 테니 틀리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망신이나 줘야지 하면서 옆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점장이가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마루에 앉아 있더래요. 자네가 웬일로 우리 집에를 다 왔는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해몽을 좀 해달라고 왔소이다. 그래? 무슨 꿈을 꿨는가? 딴 일은 없고 밤새도록 울기만 했소이다. 그럼 공짜로 먹을 것이 생기겠구먼. 그러거든요. 노총각은 속으로 먹을 것이 다 뭐야? 이 흉년에 다 거짓부렁이지. 하면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참 신통하게도 그날 낮에 먼데 사는 친구가 닭을 잡아 술을 받아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공짜로 잘 얻어먹었어요. 해몽이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총각은 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제가 암 일을 어찌 알아? 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에 이 총각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도 그냥 밤새 엉엉 울다가 깨어났어요. 똑같은 꿈을 두 번 꾸고 나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또 점장이를 찾아갔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전에처럼 밤새 우는 꿈을 꿨지 뭐요. 그런가? 그럼 새 옷 한 벌 얻어 입겠구먼. 똑같은 꿈인데 전에는 공짜로 먹을 것이 생기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짜로 새 옷이 생기겠다고 그러거든요. 총각은 이번에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날 낮에 먼데 사는 조카가 새 옷을 한 벌 지어가지고 왔지 뭐예요. 올해 무명 농사가 잘 되어서 친척들 옷을 한 벌씩 지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새 옷을 얻어 입고 보니 그 참 신통한 일도 다 있네 싶었어요. 그래도 이 총각 애써 해몽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어쩌다 보면 거짓부렁이도 들어맞을 수가 있지. 이러고 말았지요. 며칠 뒤에 총각이 또 밤새 엉엉 우는 꿈을 꾸었어요. 똑같은 꿈을 세 번 꾼 거예요. 이번에는 뭘 할까 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지요.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꿨나?
또 밤새 우는 꿈을 꿨소. 오호, 그래. 오늘은 조심해야겠군. 그게 두들겨 맞을 꿈일세. 똑같은 꿈인데 처음에는 공짜로 먹을 것을 얻어먹겠다 하고 두 번째는 새 옷 한 벌을 얻어 입겠다더니 이번에는 두들겨 맞겠다고 하거든요. 총각이 이번에도 믿지를 않았는데 그날 낮에 들어갔다 오다가 동구방 느티나무 아래 동네 사람 장기 두는 데서 잠깐 쉬었어요. 쉬면서 장기 두는 걸 보고 차나라 포나라 훈수를 했지요. 그랬더니 장기에 진 사람이 화가 나서는 장기판을 들어 엎고 싸움을 걸어서 흠씬 두들겨 맞았네요. 집에 와서 끙끙 앓다가 생각해 보니 세상에 해몽이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맞는가 싶었어요. 이쯤 되니 총각도 해몽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지요. 하도 신통해서 그 이튿날 옆집 점장이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영감님은 무슨 재주로 꿈을 그렇게 잘 푸십니까? 했더니 점장이가 하는 말이 해몽이라고 별 것은 아니라네. 세상 사는 이치와 똑같은 게지. 밤새 엉엉 우는 건 어린아이밖에 더 있겠나. 어린아이가 처음에 울면 배가 고파 우나 보다 하고 먹을 것을 주지. 먹을 것을 줬는데도 울면 옷이 젖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지 않나. 그런데도 또 울면 괘씸하다고 엉덩이 한 차례 얻어맞기 십상이지. 그래서 그렇게 푼 것이라네. 하더래요. 굴러다니는 사람. 옛날 어느 산골에 고지식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길가에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땀을 닦으며 한숨 돌렸답니다. 그때였어요. 쉬 사또나리 행차시오. 산모퉁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숲속으로 피했답니다. 가마의 앞뒤로는 벼슬 아치들이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숲속에서 사또의 행차를 훔쳐보았지요. 사또의 행차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벼슬아치 한 사람이 젊은이의 나무집 앞에 와서 호통을 쳤지요. 저리 비켜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쥐개를 보고 호령을 하다니? 벼슬아치는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비키지 못할까? 젊은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벼슬아치는 발로 작대기를 걷어차 버렸어요. 그 바람에 지게가 쓰러지고 나무찜이 언덕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사또의 행차가 지나간 뒤 젊은이는 지게가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나무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발로 차서 쓰러뜨린담? 젊은이는 분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지요. 누가 죽었소? 왜 그렇게 통곡을 하오? 높은 나리가 행차하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길가에 세워둔 지게더러 비키라고 호령을 하더니 이렇게 발로 차서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아까 벌어졌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나그네는 삿갓을 늘러 쓰고는 말했지요. 벼슬한 사람은 세도가 높아서 그런 일쯤은 예사로 한다네. 자네도 억울하면 벼슬을 하게나. 그래, 나도 벼슬을 하자. 벼슬을 하여 아까 그 못된 벼슬아치를 혼내주자. 젊은이는 지게를 그대로 놓아둔 채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어요. 나도 벼슬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걸까? 그걸 물어보지 않았네. 젊은이는 삿갓을 쓴 나그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고는 나그네가 간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나그네는 걸음을 쉬어가며 높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어르신네. 젊은이는 나그네를 소리쳐 불렀답니다. 왜 그러나?
나그네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앞으로 올라갔지요. 어르신네, 저도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하하하,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지. 과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하하, 과거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럼 사람입니까? 자네는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 그럼 저는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젊은이가 다그쳐 묻자 나그네는 산 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벼슬이란 저것과 같은 걸세. 네? 벼슬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것을 꼭 잡겠다면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녀 보게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겨놓고 고개를 넘어갔어요. 한양에 가서 2, 3년 굴러다녀? 그러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젊은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한양에는 벼슬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돈을 싸들고 와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려는 선비들로 들끓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상 벼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시골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먹고 사는 고지식한 이 젊은이도 벼슬을 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돈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요, 과거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지요. 젊은이는 나그네가 가르쳐준 대로 한양에 닿자마자 길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다 보면 벼슬을 하겠지. 고지식한 젊은이는 남들이 흉을 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저 한 길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그러느라고 젊은이의 옷은 넝마가 되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팔다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시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벼슬을 하려고? 젊은이는 낮에 그렇게 굴러다니고 밤에는 움막 속에서 잠을 잤지요.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쯤 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굴러다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자네 굴러다니는 사람 보았나? 보았지요.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닌다던데. 으하하하, 그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면 꼭 벼슬을 한다더군. 머리가 돌았나 봐. 아니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도 팔다리처럼 아주 멀쩡하더군. 참으로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 나갔지요. 이윽고 이 소문은 대거래까지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소문이 정말인고?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답니다. 그러하옵니다. 신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허허허, 내 오늘은 거리에 나가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겠노라.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지요. 과연 듣던 대로 한 젊은이가 거리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그 앞으로 가서 물었지요. 왜 굴러다니요?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젊은이를 살펴보며 계속 물어보았지요. 어떤 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곳이라도 좋습니다. 정승 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곳이라도 좋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라 최고 벼슬이요. 그렇게 높은 벼슬도 주면 받겠소이까?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젊은이는 연방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사또보다 높은 벼슬이라면 아무 것이나 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임금을 할 생각은 없소.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말했소? 젊은이는 변장을 한 임금님을 쏘아보았어요. 임금님은 태연하게 말했지요. 임금을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소이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임금님의 뺨을 후려갈겼어요. 이 못된 놈! 임금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 것인데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젊은이는 또 임금님을 때리려고 했어요. 신하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뺨을 맞은 임금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이 젊은이가 정신이 돌았다고 비웃는데 그게 아니구나. 돌아가자.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되걸로 돌아왔어요. 그 젊은이야말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대궐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었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젊은이가 살던 고을에 어마어마한 행차가 있었지요. 저것은 사또의 행차가 아닌데. 삿갓을 쓴 나그네가 길가로 비켜섰어요. 이윽고 행차가 가까이 오더니 나그네 앞에서 멈추었지요. 여봐라, 저 어른을 모셔오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굴러다니던 젊은이였어요. 니시옵니까? 나그네가 삿갓을 치켜 올렸어요. 어르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한양에 가서 한 2, 3년을 굴러다녔더니 임금님께서 벼슬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어르신 덕분이옵니다. 젊은이는 나그네를 가마에 태우고 관가로 향했어요. 전에 자기 지게를 발로 차버린 벼슬아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그 사또를 혼내주려그러. 나그네가 물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벼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벼슬을 해보니까 나무 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허허허, 그러게 내가 뭐랬소. 벼슬은 둥구름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더이까. 나무를 하다가 힘들면 벌렁 드러누워 구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산마루를 바라보았어요. 산마루에는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처럼 구름 한 조각이 걸려 있었답니다. 능수 버들. 옛날 경상도 안동 땅에 한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에 형이 병으로 죽게 되자 동생은 형의 아들을 대신해서 기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도 조카보다 나이가 1살 아래인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까 두 소녀는 사촌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촌 형의 이름은 만복, 사촌 동생의 이름은 만수였답니다. 두 형제는 친형제같이 의좋게 지내면서 날마다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장차 커서 다 같이 과거급제를 하여 집안을 빛내보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웬만큼 장성하자 각처에서 사위를 삼으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총호는 언제나 동생인 만수에게 먼저 들어왔어요. 형인 만보기보다는 동생인 만수가 인물이 잘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만수의 아버지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순서로 보아서는 형인 만보기가 먼저 장가를 가야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수 아버지는 만수를 보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장가는 어느 때 가도 가야 할 형편이니 만수 네가 먼저 가도록 해라. 그러나 만보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만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거나 보러 가겠으니 형님부터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인 만보기가 그 말을 그대로 들을 까닭이 없었지요. 너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너는 형을 두고서 아우가 먼저 장가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자식으로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인 거야. 나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장가를 가도 늦지 않으니 부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아버지는 그동안의 혼처를 정해두었어요. 충청도 천안에 살고 있는 백진사라는 사람의 딸이 좋다고 중매가 들어왔을 때에 서로 사돈이 되기로 약속해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던 만수는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는데 만수 부자가 천안으로 떠나는 날 만복은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작은 아버님, 저도 천안까지 동행했다가 그 길로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같이 떠나 며칠 만에 천안에 도착해서는 어느 큰 객주집에 들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들랑날랑 몹시 소란스러워 보였어요. 만수 아버지가 객주집 주인을 보고 물었지요. 주인장, 무슨 일로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까? 새 임지로 부임해가는 전라감사가 도중에 날이 저물자 쉬어가느라고 조금은 소란해 있었지요. 네, 전라감사가? 전라감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라도지사, 그때의 관찰부는 지금의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있었지요. 의좋게 지내던 두 형제는 천안에까지 와서도 여전했답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게 섭섭해서 두 형제는 그날 밤 객주집에 들러서도 한 방에 자면서 밤이 오래도록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날만 새면 만수는 읍으로 조금 떨어진 마을로 들어가 혼례식을 올려야 했고 만복은 혼자서 서울로 향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같이 나란히 자고 있었던 만수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자기의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형님, 용서하셔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우가 형보다 먼저 장가를 가는 것은 인륜에 벗어나는 일이니 형님이 먼저 장가를 가주십시오. 저는 형님을 대신해서 이 길로 서울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당황해서 밖으로 뛰어나가 봐도 만수의 행적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만복은 삼촌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아버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큰일이 생기다니. 만보기가 편지를 보여드리자 삼촌은 가슴을 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실망을 한 만수 아버지는 서운한 듯한 표정을 하고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남아있던 만복은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지요. 자기도 삼촌같이 이 천안을 떠나버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동생 만수의 부탁이 있었으니 이대로 남아서 좋은 방법이 있나 없나를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까? 단안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옳다. 좋은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봐서 내 뜻대로 된다면 서로 길이 트여지는 일이야. 마침 그날로 떠날 줄 알았던 전라감사 일행이 전라감사 아들의 병 때문에 출발을 하루 늦추고 있었으므로 만복은 감사의 아들이 누워있는 방을 찾아갔어요. 잠시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뵙고 싶은데 들어가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가벼운 몸살로 출행을 하루 늦추고 있는 것뿐인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으셨는지요? 만복은 그간의 일을 대략 설명해주고 나서 부탁을 해봤어요. 사정이 하도 딱하여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건데 저희의 후행을 서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후행이란 장가갈 때 신랑을 따라 색시집에 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만복의 청을 듣고 난 감사 아들은 껄껄껄 웃었어요. 거 재미있는 일이구려. 나도 장난치는 일엔 약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해볼 만한 일이오. 이렇게 해서 그날 백진사 댁으로 가 혼례식을 무사히 마친 두 사람은 밤이 오래도록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만복은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일부러 감사 아들에게 술을 많이 권했지요. 얼마쯤 지나니까 감사 아들이 술에 골아 떨어져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자므로 만복은 하인을 불렀어요. 이 방 안에서 신랑이 지금 취해 자고 있으니 빨리 신방으로 모시도록 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하인들로서는 어느 사람이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후행이라는 걸 알 까닭이 없었지요. 하인들은 예, 대답을 하고서 가짜 신랑인 감사 아들을 들쳐업고서 신방으로 들여놓아 주었어요. 신부 역시 그랬답니다. 처음 보는 신랑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진짜 신랑이고 어느 사람이 가짜 신랑인지를 분별해 볼 까닭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놀란 것은 신부가 아닌 감사의 아들이었지요. 날이 환하게 새고 나서야 눈을 떴더니 어떤 신부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양쪽 볼에 연지를 찍고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여자는 틀림없는 신부였답니다. 내가 어제 만보기의 청을 받고 장난으로 후행을 서주었던 것뿐인데 내가 어째서 이 신방에서 자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진짜 장가를 든 만복이란 사나이는 도대체 어딜 갔단 말인가? 그날 밤 감사 아들이 신방으로 업혀 들어가는 것을 본 만복이는 그 길로 객주집에 돌아와서 모르는 척하고 잠을 잤지요.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감사의 방으로 갔답니다. 실은 모두가 술의 죄인가 합니다.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아드님 되는 분이 분간 없이 신방으로 업혀가게 되었었고 술이 취한 탓으로 해서 저도 분간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왔는지 이 객주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전라감사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너그러웠지요. 일이 그렇게 되고 만 걸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하늘이 정해준 연분의 소치였는지 모르니 그 처녀를 내 며느리로 삼는 수밖에. 무슨 엄벌이 내려질지 겁을 내고 있었던 만복이는 이제는 살았다 싶었어요. 그러나 그뿐일까? 젊은 놈이 무척 마음에 든다 싶었던 전라감사는 만복을 사위로 삼기로 한 것이었지요. 사람의 인연이란 알 수가 없는 게야. 내 자식놈이 그 집에 장가를 갈 줄 어떻게 알았으며 또 너를 내 사위로 정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무튼 사람의 근본을 더 충실히 해 우애 있게 잘만 살면 그만 아니겠느냐. 삼촌을 상객으로 모시고서 만복은 전라감사가 부임해 가 있는 전주에 가서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새로 부임해 온 감사의 집에 또 사위를 보낸 혼례식의 경사가 있다 해서 축하객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온 고을이 떠들썩할 지경이었어요. 새로 부임해 온 감사님의 풍골도 대단하지만 새로 오던 사위님의 얼굴이 더 준수하게 생겼구먼. 잔치 자리에 앉아 술을 들고 있던 축하객 누구나가 다 칭송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기쁜 일이 겹쳐진 것은 서울로 올라간 만수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을 뿐 아니라 그 만수의 재주와 얼굴을 탐내었던 시험관이 만수를 또한 사위로 삼은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이 잘 되려면 다 그렇게 고루되어 주는 건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 뒷날 만복과 만수와 감사 아들 세 사람이 천안에 같이 모인 일이 있었지요. 그때 그들은 천안은 세 사람의 연분을 맺어준 곳이며 그것을 기념하여 버두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심는 게 좋겠다 의논을 한 뒤
만수는 서울로 가는 길목과 경상도로 가는 길목에, 감사의 아들은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각각 버드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잘 자라 오늘처럼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부댁을 도운 원님. 옛날에 매 사냥꾼들이 어느 날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매 사냥은 매를 풀어 꿩을 잡는 것이랍니다. 매는 워낙 날쌔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잘 길들여진 매는 쉽게 꿩을 잡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사냥꾼들이 산속에 매를 풀어놓고 꿩을 따라갔는데 꿩 한 마리가 마을로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매도 꿩을 따라 마을로 날아갔지요. 따라서 사냥꾼들도 마을로 뒤쫓아 내려갔답니다. 마을로 내려온 매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꿩을 찾았지요. 그러나 꿩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매의 눈에 나타난 것은 닭이었답니다. 닭을 본 매는 꿩 대신에 닭이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닭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닭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과부 아주머니의 것이었답니다. 과부란 혼자 사는 여자를 두고 말하지요. 남편은 일찍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겨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 망할 놈의 매가 우리 집 씨암탉을 죽였으니 그냥 둘 수는 없다. 과부 아주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도리깨로 후리쳐 매를 죽여버렸답니다. 차라리 닭값을 물어달라고 했더라면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잘 길들여진 매를 죽여버렸으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지요. 매를 뒤쫓아오던 사냥꾼들이 이 과부 아주머니의 집에 와 보니 자기들의 매가 죽어 있었지요. 사냥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머니, 우리 매를 물려주시오. 이 길들여진 매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오? 당장 물어내시오. 그러나 과부 아주머니로서도 할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의 매가 우리 씨암탉을 물어주겠으니 나도 화가 나서 그만. 매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는 옥신각신하였어요. 사냥꾼들은 끝내 죽은 매값을 물어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살림이 어려운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매값을 물어줄 만한 돈이 없었답니다. 안 되겠군. 관가에 고발을 해야겠어. 사냥꾼들은 과부 아주머니를 데리고 관가로 갔어요. 원님은 사냥꾼들과 과부 아주머니의 얘기를 다듣고는 생각했어요. 죽은 씨암탉값만 과부 아주머니가 받았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과부 아주머니는 비싼 맷값을 물어줄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원님은 불쌍한 과부 아주머니의 편을 들어주기로 하였어요. 매는 무엇을 잡는고? 원님이 사냥꾼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지요. 예, 매는 꿩을 잡습니다. 그럼 맷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들은 기왕에 맷값을 받을 것 같으면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맷값을 비싸게 불렀지요. 원님은 마음속으로 사냥꾼들의 맷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였어요. 사냥꾼들이 무척 괘씸하게 생각되었지요. 그렇다면 솔개는 무엇을 잡는고? 하고 원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였어요. 예, 솔개는 닭도 잡아먹고 개구리 같은 것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솔개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원님이 다그쳐 묻자 사냥꾼 하나가 솔개는 값이 없습니다. 약에라도 쓰려면 몇 푼 받을 수 있겠지만 팔려고 하면 값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매와 솔개는 닮은 데는 있지만 매가 훨씬 비쌌지요. 원님은 이 말을 듣고는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겠다. 하고 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인 자네들의 매는 꿩은 안 잡고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라 솔개가 아니냐. 원님의 말은 이치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지요. 하오나? 뭐가 하오나인가? 틀림없이 매울시다. 허허, 매는 꿩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닭을 잡았으니 솔개가 틀림없지 않느냐? 사냥꾼들은 입만 멍청이 벌리고 있었지요. 원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지. 예. 솔개는 값이 없다고 했으니 자네들은 과부 아주머니의 시암탉 값을 물어주어라. 사냥꾼들은 맷값은커녕 오히려 닭값만 물어주었으니 억울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과부 아주머니는 좋아서 어찌할 줄 몰랐지요. 과부 아주머니는 닭값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도와준 원님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였어요. 마침 과부 아주머니 집에는 수수가 얼마간 남아 있었지요. 옳지, 이 수수로 떡을 해서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아주머니는 수수로 가루를 만들어 정성스레 수수떡을 만들었답니다. 과부 아주머니는 떡을 빚어서 머리에 이고 원님이 있는 관가로 갔지요. 원님, 지난번에 불쌍한 저를 위해 도와주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별로 맛은 없사오나 이 수수떡이라도 잡수십시오. 하고 과부 아주머니가 수수떡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이 수수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떡이었지요. 한 고을의 원님은 이런 수수떡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아주머니의 정성을 생각하여 원님은 수수떡 하나를 집어 겨우 먹었답니다. 맛있군요. 하고 원님은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 떡을 두셨다가 두고 잡수십시오. 아니요, 나는 그 배가 불러서 더 먹지는 못하겠으니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할 수 없이 과부 아주머니는 이 떡을 다시 이고 관가를 나서다가 여기저기 모여서 있는 사령들을 보았어요. 이렇게 가지고 온 떡이니 저 사령들에게나 나누어 줘야겠다. 과부 아주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지요. 사령님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를 쓰시는데 이 수수떡이라도 좀 잡수십시오. 수수떡이라고요? 사령들은 웬 떡이냐는 듯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저마다 떡 몇 개씩을 집어먹기 시작하였어요. 떡시루 속의 수수떡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 말았지요. 이튿날 원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날 떡을 먹은 사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어제 과부댁 수수댁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몇 개씩 먹었는지 아뢰어라. 예, 저는 저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등 먹은 숫자를 아뢰었지요. 다 듣고 난 원님은 그 불쌍한 과부댁의 수수떡을 그냥 먹어서야 되겠느냐? 나는 떡 한 개를 먹고 돈 5냥을 주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령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희들은 그냥 주는 떡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한 사령이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그러나 원님은 어쨌든 먹지를 않았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요. 수수떡을 먹은 것만은 확실했어요. 나는 떡 한 개 값을 5냥 주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낼 수야 없지 않겠느냐. 떡 한 개에 성냥씩만 쳐서 그 돈을 내놓도록 하여라. 원님의 명령이라 사령들은 못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령들은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원님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당장 내놓을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구워주겠다. 원님은 사령들에게 돈을 구워주었어요. 이렇게 모여진 돈은 꽤 많은 돈이 되었지요. 원님은 이 돈을 가지고 과부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 이장을 불렀답니다. 이장, 이에 사또. 이 돈으로 논밭을 살 수 있는 데까지 사서 불쌍한 과부 댁을 도와주게나. 하고 말하자 이장은 크게 감명을 받고 돌아갔지요. 그 후 이장은 이 돈으로 땅을 사서 과부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아이고, 고마우신 우리 원님. 아주머니는 원님이 있는 관가를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했답니다. 이 과부 아주머니에게는 힘께나 쓰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제대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갈래 길로 간 삼형제. 옛날 저 강원도 도매산골 어느 집에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도 성질이 모두 달랐어요. 마지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힘이 세고 우락부락해서 남을 곧잘 때려 눕히고, 막내는 똑똑해서 글 공부를 잘 하였답니다. 삼형제 나이 10서너 살에서 67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본래 가난한 집이라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셋이서 몸만 달랑 남게 되니 참 막막하였지요. 그래서 의논하기를, 우리 삼형제가 변변한 땅도 없이 이 산골에서 뭘 하겠느냐,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보자꾸나 하고서 괴나리 보찜 꾸려가지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가다가 보니 세 갈래 길이 딱 나오거든요. 마침 거기 한 노인이 앉아 쉬기에 물어보았어요. 이 세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까? 셋 다 서울로 가는 길일세. 그럼 어느 길이나 다 똑같나요? 그건 아니지. 바른편 길로 가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이 있고, 왼편 길로 가면 시체가 셋 있다네.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하고 의논하는데 먼저 둘째가 나서서, 형님, 나는 가운데 길로 가야겠소. 힘센 장정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힘 자랑을 할 것 아니오. 하거든요. 그러니 마지가, 나는 바른편 길로 가겠다.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있다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구나. 했지요. 그러자 막내가, 그럼 저는 왼편 길로 가지요. 해서 삼형제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었어요. 마지는 바른편 길로 갔지요.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길가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혼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노인이, 야, 이놈아, 잘 왔다. 어서 저녁밥 좀 지어라. 하고 하인 부리듯이 닥달을 했어요. 가만 보니 노인이 병이 들어 뼈가 등에 들러붙어 가지고 굴신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노인이 다짜고짜 밥을 지어내라고 소리를 질러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병들어 굴신을 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있나요? 부엌에 들어가 밥상을 잘 지어다가 먹였지요. 노인이 저녁밥을 잘 먹고 나더니, 야, 이놈아, 팔다리 좀 주물러라 해서 팔다리도 시원하게 주물러 주었어요. 그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나서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노인을 혼자 두고 가려니 차마 못 그러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를 더 눌러앉아 노인네 병구안을 했어요. 그 이튿날도 차마 못 가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이러다 보니 그만 그 집에서 아주 살게 되었지요. 노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고 더러 장도 보고 집안일도 꾸려가면서 늙은이 병구안을 했어요. 밥을 지어 봉양하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약초도 다려 먹이고 더러 업고 나가 바람도 쏘이고 이렇게 친자식도 못할 효자 노릇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을 때 하루는 노인이 마지를 머리맡에 불러앉히고서 하는 말이 내가 본래 망금 부자야. 젊어서 장사하고 돈놀이 하면서 남 못할 짓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 인심 잃고 친구 잃고 시구까지 잃어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런 외딴 데 처박혀 살게 됐지. 다 돈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돈이 원수지. 그래서 만금 돈을 쾌 넣어서 땅에 묻고 다시는 안 꺼내리라 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너한테 안 물려줄 수가 없다. 내 죽거든 뒷간 밑에 묻어놓은 돈깨를 파내어서 가지고 가거라. 이런단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곧 죽게 되었어요. 노인이 죽은 뒤에 뒷간 밑을 파보니 돈개가 나오는데 돈이 정말 만금이나 들었어요. 노인 장례를 후이 치르고 나서 돈 만금을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돈을 그만큼 들고 갔으니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가 아닐까요? 서울 가서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거예요.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갔지요.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밤은 저기서 묵으리라 하고 주막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주막에 웬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그득한 거예요. 칼찬 놈도 있고 몽둥이 찬 놈도 있고 별의별 놈이 다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곱게 잠이나 잤으면 별일이나 있었겠어요. 둘째가 본래 싸움하고 남 두들기기 좋아하는 놈이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방에 들어가니 먼저 온 장정들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는데 이놈들 손님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멀뚱거리고만 있느냐? 하고 시비를 거니까 그 우락부락한 놈들이 고분고분 하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 하고 가리고 몽둥이고 닥치는 대로 빼들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키가 8대 장승 같은 놈이 나타나서는 모두들 그만둬라 하니까 싸우던 놈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죄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섰어요.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다 산적대예요. 키가 8대 장승 같은 놈은 산적 두목이었지요. 산적 두목이 둘째를 보더니 그놈 제법이구나.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면 평생 일을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입으며 살 수 있다. 하거든요. 둘째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산적 두목을 따라갔어요. 산적 소굴로 간 것이지요. 가보니 도둑질한 물건이 그득했어요. 이것 참 좋은 데 왔구나 싶어 거기 눌러 살게 되었어요. 산적이 돼서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지요. 막내는 왼편 길로 갔지요. 가다가 보니 인가도 없고 숨만 자욱한 산속인데 어느 곳에 가니 사람 죽은 시체가 3개 있었어요. 시체 하나는 길에 쓰러져 있고 둘은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 있는데 가만 보니 시체 둘 옆에 술병이 하나 있고 전대가 하나 있거든요. 길에 쓰러진 시체는 선비 차림인데 몸에 지닌 건 아무것도 없고 나무 밑에 쓰러진 둘은 칼과 몽둥이를 하나씩 차고 있더란 말이지요. 막내가 시체 옆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니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내한테 오라를 지워가지고 시체와 함께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지요. 어디로 가는고 봤더니 그골 관가로 가더란 말이에요. 사또 분부대로 산에 있는 시체를 옮겨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무엇인가? 예, 시체 옆에서 어정거리기에 수상해서 잡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산길을 가던 백성이 먼저 시체 셋을 보고 관가에 알렸던 모양이에요. 관가에서는 범인을 잡는다고 사령들을 시켜 시체와 물건을 동원으로 옮겨오라고 했는데 그때 막내가 거기 있었으니 까딱하다가는 누명을 쓰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유를 모르겠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개만 갸웃갸웃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독을 마시고 죽었는데, 전대는 그대로 있고 술병에는 술이 반쯤 남았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막내가 오라를 지은 채로 나서서 사또 제가 연유를 밝혀보아도 되겠습니까? 했지요. 그놈 참 맹랑하구나. 어디 말해보아라. 막내가 연유를 밝히는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전대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도둑이온데 서로 전대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가 술을 사러 가서 술에다 독약을 타왔고 하나는 술 사온 사람을 죽이고 나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에 든 약 때문에 죽었겠지요. 하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었어요. 원님이 감탄을 하고 손수 오라를 끌러주고 나서 마침 아들이 없는지라 이렇게 똑똑한 아이라면 양아들로 삼아도 되겠다 하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막내는 원님의 양아들이 됐지요. 원님 양아들이 되어서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뒤에는 판관 벼슬을 얻어 서울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때 마진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데 그때 마침 술락꾼들이 마진의 집 앞을 돌다가 도둑질 하는 것을 보고 그놈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재판을 하는데 대청 위에 판관이 앉고 그 아래 도둑이 꿇어앉고 옆에는 도둑 맞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가 떡 섰어요. 그런데 도둑이 재판을 받다 말고 갑자기 엉엉 우네요. 왜 그리 우느냐? 죄를 받고 죽을까봐 서러워서 우는 게냐? 그게 아니라 3년 만에 형님을 만나고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도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그 말 끝에 서로서로 쳐다보니 죄다 형이고 아우고 그렇단 말이지요. 삼형제가 한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마지는 부자가 돼서 도둑질한 아우와 판관이 된 아우를 만나고 둘째는 도둑이 되어 형네 집을 털다가 잡혀 아우에게 재판받는 신세로 만나고 막내는 판관이 돼서 큰 형을 위해 둘째 형을 재판하는 처지로 만났거든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요. 그 뒤에 둘째는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청의 포졸이 돼서 도둑을 잡고 잘 살았다네요. 삼형제가 모두 다 잘 살았대요. 저승사자도 놀란 가난. 옛날 옛적 3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옛날 어떤 시골에 참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았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정강이가 빨갈 때부터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네요. 집도 한 칸 없이 맨몸으로 사는 게 무슨 색시를 얻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 어디서 과부를 하나 얻어다가 장가를 들여줬어요.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긴 했는데 먹고 살 일이 태산이거든요. 뒷상 기슭에 얼기설기 움막을 하나 짓고 돛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사는 거지요. 종일 남의 집 일 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을 얻어다가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살았지요. 살다가 첫 아이를 턱 낳았는데
하필 보릿고개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보릿고개에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아이를 턱 낳아놨으니 참 기막힐 것 아니겠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진 맥진해 가지고 누워 있는데 미역국은 고사하고 보리죽 한 사발도 끓여줄 것이 없거든요. 게다가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밝을 때 같으면야 이웃에 다니면서 보리든 기장이든 얻어다 끓여 먹을 텐데 이건 한밤중이라 그럴 수도 없지 말이에요.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그게 죄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까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독을 거꾸로 들고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니까 반 줌이나 나오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거예요.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게 어디 입에 들어가나. 그따위 걸 먹은들 산모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먹은 둥 마는 둥 그냥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지요. 남편은 저도 며칠 굶은 판에 멀건 수제비 한 숟갈 못 먹고 밤새 그 난리를 쳐놨으니 100일 도리가 없는 거지요. 밀가루 독을 안고 그대로 낮아빠져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몰골이 참 흉하였지요. 머리는 쑥대밭이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자빠졌으니 그게 야차 몰골이지 사람 몰골은 아니거든요. 이때 아내는 실신을 해서 숨이 오락가락했어요. 사람의 숨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사자가 오게 돼 있단 말이지요.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그것도 셋씩이나 왔어요. 아내가 실신을 해가지고도 어렴풋이 베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셋이 문 밖에 와서 어른 하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하고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런 안악 하나 잡아가려고 셋씩이나 들어갈 게 뭐가 있어? 까짓것 손만 다 갖다 대면 끌려올 것을. 막내 사자야, 네가 들어가서 잡아오너라.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막내 사자가 썩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지방을 탁 넘다 말고 에이크, 이게 뭐야? 하고 그만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나 못 들어가겠소. 내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을 처음 보는데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독을 끌어안고 자빠져 있어. 저런 놈을 어찌 타넘고 들어가란 말이오. 남편이 지쳐서 자빠져 자는 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몰골이 하도 흉측하니까 저승사자도 놀래버렸어요. 에이,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뭐에 쓰겠느냐? 저리 비켜라, 내가 가마.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고 하더니 그만 뒤로 발랑 낮아 빠져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지요.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것이 문지방을 베고 누웠는데 너무 흉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이냐?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문지방을 밟았는데 이놈도 못 들어와요. 사지를 벌벌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지요. 이야, 엄청난 놈이 누웠구나. 얘들아, 안 되겠다. 날 새기 전에 어서 가자꾸나. 요 제너머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아나까 똑같아. 대신 그 과부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목숨을 건졌지요.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온 덕분에 정신을 차렸지요.
보리죽 한 사발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 참 일이 낭패란 말이에요. 저 한 목숨 건진 건 좋으나 저 대신에 아까운 청춘 과부 한 사람이 죽게 됐으니 좀 미안한가 봐요. 여보, 얼른 제 너머 송진산에 가보.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 말고 아기 젖은 우리가 먹인다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남편이 헐레벌떡 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고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아이고 대고 난리 났거든요. 초상집에서는 주군이도 주군이지만은 당장 갓난아이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아이까지 저승으로 보낼 판이에요. 이때 남편이 가서 진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겠습니다. 하니까 그건 뭐 간지 덕지지요. 세상에 그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여 키우는데 참 지극정성으로 키웠대요. 이 머슴 아내가 말이에요. 제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남의 아이 두 번 물리고 이렇게 잘 키워졌어요. 그래서 그 송진사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살림도 제법 일구어 참하게 차려놓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워낙 험하게 살아서 저승사자도 놀래서 못 데려갔다는 이야기래요.